북한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은 거의 종착점이라며 미국 집권자 입에서 잡소리가 못 나오게 할 거라고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또 어제 쏜 미사일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미국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며 적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경고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는 21일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규탄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화물칸에 실려있던 자동차 블랙박스가 복원됐습니다. 차량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급박했던 상황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구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500명이 오늘 오후 첫 모임을 갖습니다. 신구리 원전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2차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강한 중형급 태풍 탈림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폭우와 강풍이 예고된 가운데 부산항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입항이 통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북한이 어제 일본 상공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 발사 훈련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성 12형은 북한이 지난 5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관포위 사격을 위협하며 실거리 발사한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켜본 김정은은 무제한 제재 봉쇄 속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수십 년간 지속된 유엔의 제재 속에서 지금의 모든 것을 이루었지 결코 유엔의 그 어떤 혜택 속에 얻어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찬성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늘 새벽 북한의 즉각 도발적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안보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어이없는 행동을 추가로 규탄했다. 북한은 이 같은 모든 행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규탄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약속을 즉각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미국이 충분히 대처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이 군사 옵션까지 거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만간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공군 기지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I am more confident than ever that our options in addressing this threat are both effective and overwhelming. 이에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을 열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nd we're out of road. And so for those who have said and have been commenting about the lack of a military option, there is a military option. 다만 이 군사 옵션이 당장 선호되는 방안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발언은 현재 이뤄지는 경제, 외교 제재를 넘어 군사적 압박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맥메스터 보좌관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나는 새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도발할 경우 재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경고도 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이뤄진 긴급 NSC 전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고수해온 대화와 제재 병행이라는 대북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 겁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더욱 강한 응징으로 보복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주장한 EMP탄과 생화학 무기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긴급 정상통화도 갖고 대북 문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 유엔 총회 방문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던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시간에 보란듯이 현무 미사일 2발을 발사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발 가운데 한 발이 발사 직후 바다에 떨어지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발사대 두 곳에서 현무 2A 미사일 2발이 잇따라 날아갑니다. 한 발은 250km를 날아 목표했던 표적에 떨어졌습니다. 발사지인 강원도에서 북한 도발 지역까지의 거리를 감안해 설정한 비행거리였습니다. 대통령님 승인을 받아 현무2 탄도미사일을 도발 원점인 순안 비행장까지의 실제 거리를 고려하여 동해상으로 실사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발은 발사 뒤 수초 만에 바다에 낙하하고 말았습니다. 폭발하진 않았지만 미사일이 비행 중 갑자기 추진력을 잃는 발사 실패였습니다. 지난 2006년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현무2A가 실사격 중 추락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북한 도발 직후 현무를 발사해 무력 시위를 하려던 군이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정밀 기술이 적용되는 미사일의 특성상 발사 실패 한 번으로 현무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무는 유사시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사전 타격하는 우리 군 전략인 킬체인의 핵심이어서 군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실패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번에도 북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은 그럼에도 또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주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적한 마을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더니 TV에서는 북한 미사일 교작과 대피 지역이 나옵니다. 미사일 발사 3분 만인 오전 7시, 일본 전역에 경보가 퍼졌는데 일본의 한 주민이 당시 상황을 올린 겁니다. 窓を開けにゃやばいな。まあ見えるわけはないと思うけど、見えたら終わりですね。 일본 정부는 오전 7시 4분에서 6분 사이에 미사일이 열도를 지나갔다며 궤적을 실시간으로 알리면서도 정작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진 않았습니다. ミサイル通過。とりあえずミサイルは日本上空を通過して、太平洋上に落下したそうです。初めて聞いてびっくりした。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요격 시스템은 먼저 최고 500km까지 올라가는 SM-3 미사일이 1차 요격을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유도미사일 패트리엇이 지상 10km 이상에서 2차 요격을 하는 시스템. 그런데 이번 북한 미사일은 770km 높이로 날아가 요격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自衛隊が発射直後から落下まで完全にこれ探知追尾しています。落下によって我が国領域における被害は想定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迎撃には至らなかった。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긴 것만 이번이 6번째. 현재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최고 1000km 이상에서도 요격이 가능한 SM-3 블록 2A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대북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건데요. 제재를 강조하는 미국과 대북 압박 공조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통일부. 발표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지만 정부의 원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구분해서 일관되게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지속해서 견지해 왔습니다. 통일부는 미국과 러시아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서 국제기구 사무소가 북한에 상시 개설된 만큼 현물이 군사용도로 유용되는 일은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제재로 취약계층의 타격이 예상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대변인은 미국의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대한 자제한 반응이지만 불편한 심기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카드에 의구심을 나타냈던 트럼프가 한국의 인도적 지원 검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대북 공조 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강한 중형급 태풍 탈림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강풍과 비가 예고된 가운데 부산항은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선박의 입항 통제에 돌입합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제주 해안가 방파제를 때리고 어선들은 폭우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부산항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내일 자정까지 입항 통제에 돌입합니다. 태풍 탈림이 최대 풍속 시속 144km의 강한 중형급 위력을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남쪽 400km 부근 해상을 지나는 탈림은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내일은 일본 내륙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와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면서 현재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전남 일부와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됐고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해서 지날 것으로 보이는 16일과 17일 사이 제주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경상도 동해안이 50에서 100mm, 강원도와 제주도는 30에서 80mm를 각각 기록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이동 경로 주변의 바닷가엔 너울성 파도가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동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화물칸에 실려있던 자동차 블랙박스가 복원됐습니다. 차량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등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미동도 없던 화물칸에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치솟아 천장에 부딪힙니다. 잠시 뒤 화면 오른편에서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화물칸으로 밀려들어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세월호 화물칸 차량의 블랙박스 복원 영상입니다. 선체조사위는 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22개 가운데 8개를 복구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찍은 방향이 각기 달라 침몰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의원은 기울어지는 속도와 방향, 침수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체조사위는 지금까지 세월호 선체에서 디지털 기기 265점을 수습해 이 중 43개의 메모리를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체조사위는 이번에 공개된 영상 외에 다른 영상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진행 여부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500명이 오늘 오후
충남 천안 교보생명영수원에서 첫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선 앞으로 일정과 논의 방식 등을 안내받고 신고리 원전건설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2차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뒤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벌입니다. 역사관과 종교관 그리고 이념 논란 등에 휩싸였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2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의사를 존중한다고도 밝히면서도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사퇴 압박이 거세자 해명 기자회견까지 열어 버텨왔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가 부족하지만 아직은 할 일들이 제가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 여당마저 등을 돌리자 지명 22일, 청문회 나흘 만에 물러났습니다. 박 후보자는 부적격 보고서 채택 사유가 전문성 부족이란 점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박 후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국민에게는 사과했습니다. 특별히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청와대는 불거지는 인사 책임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완 중이라는 말로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4일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사실상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실장이 직접 나선 것도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보다 무게감 있게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앞서 박성진 전 후보자 때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의 키도 역시나 국민의당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땡깡 발언을 사과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처리 절차에 응할 수 있다는 국민의당. 추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협치를 어렵게 한다는 한 언론 사설에 화살을 돌리며 사실상 사과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 광란에 휘둘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언론은 적폐라 지목을 받을지언정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시려면. 국민의당은 추 대표가 오히려 회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잊을만 하면 판을 깨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사람을 관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김명수 후보자 인준 절차에 반대만 하고 있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사흘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희수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통과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이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상대 후보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재 내사를 진행 중인데요. 관계자들의 말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 을 지역구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됩니다. 이에 반발한 통합진보당 조모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고 이에 우 원내대표 측근들이 조 씨 측에 불출마를 요구했다는 게 검찰에 접수된 진정 내용입니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서모보좌관의 아버지가 자신의 선거사무실 관계자를 만나
2천만 원의 금품과 일자리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측근들이 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한테 의혹이 있어서 조사를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나가서 조사 받으면 되죠. 이런 사실도 지난 6월쯤 서 보좌관의 아버지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취재진에게 우 원내대표의 이런 해명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하고 통화한 게 12년 말쯤이나 13년 초는 되니까 저하고 우원식 의원하고 통화했거든요. 우 대표 측은 그런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난 정부 당시 정부의 우호적인 보수단체에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CJ와 SK의 고위 간부들을 이틀간 각각 소환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특검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68억 원의 대기업 자금을 동원해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는 특검이 자료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화이트리스트 수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CJ 윤모 상무와 SK 김모 전 부회장을 그제와 어제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기업 자금이 특정 보수단체에 흘러간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개입했는지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조만간 보수단체 관계자들도 불러 자금을 지원받은 경위와 시위를 벌인 배경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대기업과 보수단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전 장관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달리던 트럭 2대가 정면 충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노란불도 빨간불이나 마찬가지지만 얼른 지나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화를 불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도로를 달리는 통근버스. 마주오던 1톤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트럭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버스 앞유리도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니 사고를 낸 1톤 트럭은 이미 교차로에서 25톤 트럭과 1차 사고가 났습니다. 삼거리에서 1톤 트럭은 직진을, 맞은편 25톤 트럭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다 부딪힌 건데 두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신호등은 노란색으로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멈춰섰어야 하지만 둘 다 이를 무시한 겁니다. 근데 진입하기 전부터 황색불이 되어 있으면 황색불은 정지하라는 신호입니다. 적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해봐야지. 이 사고로 1톤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2차 사고가 난 통근버스에는 승객들이 없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트럭 2대가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서둘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 건물 옥상에서 환자 한 명이 투신 소동을 벌이다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까지 협력해서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우도선을 벗은 한 남성이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이번 환자가 9층 옥상에서 투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겁니다. 아니 사람이 빨리 들어가서 나가야지. 옥상 아래 돌출된 공간에선 간호사들이 다급히 매트리스와 이불을 겹겹이 깔기 시작합니다. 직원과 간호사, 다른 입원 환자의 보호자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창문을 통해 깔 것을 전달합니다. 119에 신고했지만 아직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겁니다.
이불 좀 갖다 주세요 했는데 동시에 모든 간호사분들과 직원분들과 다 이제 모든 층에서 매트리스와 이불 보호자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 이불 날라주시고. 이불과 매트리스가 깔리는 동안 옥상으로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올라갑니다. 직원들이 투신 소동을 벌이는 남성에게 말을 걸며 시선을 유도하는 사이 또 다른 직원은 몸을 낮춰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한참 동안 대화가 오가고 그 사이 자리를 옮긴 직원 2명이 허리를 숙여 살금살금 난간 쪽으로 다가가더니 환자를 붙잡습니다. 청원 경찰이랑 기사 한 분이 환자분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라고 다가가면은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엎드려서.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여중생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당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가 딸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중학교 3학년인 박모 양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자살을 암시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 박 양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박 양의 아버지는 같은 학교 친구들의 집단 폭언과 폭행이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고 있었고 자해를 시도했고 자살을 시도했기도 했고 또 딸이 죽기 전 학교에 도와달라고 호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CCTV가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랬더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조사해보셨나요? 조사할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학생들 역시 숨진 박 양이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주장합니다. 술도 일부러 먹였다고 밤에 들리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5명을 지목했지만 학생들은 9명이라고 말합니다. 가해자 언니들 봤는데 엘리베이터 당당하게 타고 지금 화장도 그대로 하고 저희가 가면서 그랬어요.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1인용 이동수단을 탄 분들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규정대로라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요. 또 도로에서만 달려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규정을 모르고 지키질 않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달리는 전동 킥보드. 끼어들기에 역주행은 기본.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도로를 달리던 차와 부딪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동력장치가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오토바이처럼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달려야 하고 면허도 필수입니다. 최대 속력이 시속 60km.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크지만 정작 안전규정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면허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해요. 공원 인근에 들어선 대여업체는 불법 운행을 부추깁니다. 면허증 확인도 없이 빌려주는 데만 급급합니다. 못하는 사람도 5분이면 끝나요. 사고가 나면은 모든 과실은 저희가 책임질 수가 없고. 도로로 다녀야 하지만 보기에도 위험하다 보니 경찰 스스로도 계도 활동에 주저할 정도입니다. 도로로 다니라고 하니 위험하고 또 이게 새로운 장비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못 따라가죠. 지난해 한 보험사가 파악한 전동일 사고 건수는 130여 건, 5년 만에 4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을 위한 규정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취재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달랑 남기고 갑자기 그만둬버리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박윤희 씨. 얼마 전 그만둔 아르바이트생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하루 정도 나왔다가 바로 연락을 안 받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오전에 입금해달라는 문자 한 통을 받아서 좀 황당했어요. 남은 직원들은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하루 6시간씩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가 되면 이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실제 고용주 중 약 80%가 대학교 개강으로 인한 아르바이트생 퇴사를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주들은 일을 그만두는 방식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땐 대부분 좋은 말만 하지만 늦지 않게 잘 출근할 수 있어요. 그때는 좀 성실에 대한 얘기. 네, 성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퇴사를 할 때는 10명 가운데 4명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이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이 12%나 되는 탓입니다. 존중받을 권리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른 데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실수요자가 매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들어설 아파트와 오피스텔 복합단지 모델하우스입니다.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3,220만 원.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얼마 전에 마침 또 집을 팔았거든요. 무주택이 되니까 청약통장 묵혀놓은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개포시형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41대 1. 일부 타입은 23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청약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내리막길을 걷던 서울 아파트 값도 6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여로 꼽히는 잠실주공 5단지.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고 호가만 5천만 원 이상 뛰며 송파구 전체의 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서 강북 아파트값 역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수요층이 탄탄한 서울의 강북 지역, 그리고 일부 재건축 속도가 빠른 재건축 단지, 그리고 이사철을 맞아서 전세 입자들이 매입 수요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는 물론 가계부채 대책까지 준비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시중의 유동자금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토지나 상가로 몰리고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단독주택 용지는 무려 2만 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이른바 돈이 되는 곳은 상가 입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기업도시의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최근 청약 접수 결과 경쟁률 19,34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애초 예정 기한을 하루 연장해야 할 만큼 사람이 몰렸습니다. 서울 공덕동의 한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상가 47개를 분양했는데 사흘 만에 10대 1의 경쟁률로 완판됐습니다. 이 공덕 오거리에서 사실 마지막 남은 대로변 상가니까 마포 주변에서 이런 대로변에 이런 신규 상가가 이제 앞으로 나올 데가 없잖아요. 지난달 초 입찰을 진행한 위례신도시 10블록의 단지 내 상가 역시 평균 낙찰가율이 공급 예정 가격의 2배에 달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토지나 상가 등 규제가 덜한 곳으로 몰리는 겁니다. 주택시장 규제를 피한 유동자금이 상가시장에 쏠리면서 고분양가 문제를 낳고 있고 과거보다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상가 투자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어제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8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LG전자의 V30는 이틀 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고 다음 달엔 아이폰 신모델이 우리나라에 출시되는데요. 그야말로 스마트폰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고객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통신사의 갤럭시 노트 8 개통 행사장입니다. 통신 3사는 어제 갤럭시 노트 8 공식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신형 스마트폰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 소식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고3이라 이번에부터 폴더폰을 쓰다가 좋은 폰을 써보고 싶어서 커다란 디스플레이랑 선명한 카메라랑 듀얼 카메라 이런 거에 저는 중점을 많이 듀얼 카메라와 S펜, 방수, 방진 기능을 내세운 갤럭시 노트 8은 85만 대가 예약 판매되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예약 판매에 들어간 LG전자 V30 역시 듀얼 카메라와 날렵한 디자인, 여기에 시네마 기능을 추가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애플도 3차원 안면 인식 기술을 앞세운 아이폰 X를 공개하고 스마트폰 대전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가 적용되면서 월 6만 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2년 약정으로 갤럭시 노트 8과 V30를 살 경우 39만여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최근 우리 전통음악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아직 국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제도는 미흡하다고 합니다. 이동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학로에 있는 한 국악 교습소입니다. 개인 연습실은 물론 1:1 과외까지 진행돼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대중적인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도 있지만 그런 소리도 이제 귀를 즐겁게 해주긴 하지만 저는 국악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국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는데 국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국악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악을 육성, 보호해야 될 절실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부족한 국악 관련 시설을 늘리는 것, 그리고 국악인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전문 국악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악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법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국악의 생활화, 세계화를 위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의 소리, 국악이 사회 곳곳에서 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올해는 사회 전반에 쌓인 불합리를 걷어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 유표 저술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선생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조심스럽게 화포기를 오가자 멋진 그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절제된 붓질과 담담한 색채로 화가로서도 뛰어났던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쫓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그림대 그리러 나왔는데 친구들도 많고 날씨도 좋아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즐거웠어요. 정약용 선생이 만든 조선시대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거중기를 보며 과학 원리를 이해하기도 하고 참된 목민관이 되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체험도 합니다. 여러 체험과 참여를 하다 보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인물로 꼽히는 정약용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실사구시 정신과 애민사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이런 문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 오셔서 체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고향이자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경기도 남양주시는 해마다 선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21세기 다산을 찾는 제11회 다산대상이 열려 문화예술, 실용과학, 사회복지 분야의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노사위원, 김남국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저희가 꼽은 거는 인사 문제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였었는데 결국 어제 자진 사퇴를 했죠. 지명이 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 먼저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와대 역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습니다. 박성진 교수에게 어려운 자리를 선뜻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진 전 후보자가 중간에 자진 사퇴 압박이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질 때도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버텼었는데요. 네. 버틸 때까지 버티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의 이제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진보 진영, 즉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는 그 박성진 후보자의 여러 가지 생각, 역사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야당들 같은 경우는 이분의 어떤 말이 오락가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삼은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한편에서는 이제 창조과학회 이사를 하면서 너무 종교적인 면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네.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들이 다 지층마다 다른 원인들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 여러 건들이 그렇죠. 겹치다 보니까 그게 네. 압박이 됐을 거다라는 원래 거죠. 뭐 역사관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게 어떤 면에서 맞는 인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문제를 다시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본인의 말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이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또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이 일관성 이런 네네.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것이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특히 아마 국회의원들하고는 이제 이 종교관 문제, 특히 이제 예.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라는 그 문제가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상당히 좀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청와대가 이제 과연 인사에 대한 검증들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또 이런 인사를 어떻게 사실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26번째 인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후보자 중에서 예. 그만큼 사람들이 다들 주식 문제 때문에 다들 거부했다는 것이거든요. 26번째 장관 후보자였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안에서요. 중소벤처기업부 그 예.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아마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금 전에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시긴 하셨는데 그 청와대에서 인사 라인이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 실패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을 이 박성진 후보자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일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평가는 조금 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벌써 저희가 뭐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피우진 뭐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는 중령 출신의 여성, 항상 뭐 남성의 장군만 하던 그런 어떤 자리에 파격적인 인사를 하기도 했었고, 네.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고시 출신의 여자라는 그런 어떤 파격 인사를 했습니다. 네. 네. 또 거기에 또 더해서 사실 그 장하성 뭐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의당의 정책을 만들어줬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나 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청와대로 삼고초려해서 모셨던 어떤 네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보게 되면 탕평 인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낭만 사례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러한 몇 개 사례를 가지고 인사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뭐 인사 라인에 문책을 하거나 아니면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무리하다라고 보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인사라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인사를 할 때에는
조금 더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조금 고려를 한 그런 어떤 인사를 하는 게 좀 필요는 해 보입니다. 파격적인 좋은 인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사가 실패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신데 이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낙마한 분들이 지금 벌써 7명이지 않습니까? 차관급 그리고 이상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제시했던 5가지 원칙, 즉 공직자 배제 원칙 5가지 원칙 가운데 22명의 그 장관급 중에서 13명이나 지금 거기 걸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원칙을 왜 제시했는가라는 또 의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초기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신선한 인사들을 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인사를 보면 일단 국회에서 지금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분들이 한 4분이나 됩니다. 근데 또 임명을 강행을 했죠. 이제 그런 인사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대통령이 제시했던 탕평과 두루와 여러 가지 자기를 지지하지 않건 하건 이런 인사들을 초용하겠다는 거, 다양하게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는 거, 이런 원칙에서 상당히 물러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이제 그 인사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인데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인수위가 없어서 좀 급한 마음에 이제 했다라고 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에도 이제 이런 인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자칫 인사포를 너무 좁게 보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신과 지지한 사람 즉 뭐 유영진 식약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인사라는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즉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인사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인사 초반은 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더라도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내걸었던 원칙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인사들이 있었다는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뭐 다 설명을 한다거나 해명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사실 그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비판을 조금 뼈저리게 이제 솔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게 27번째 후보자다라고 그 후보자의 순위까지 밝혔습니다. 사실 이 후보자의 순위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낭만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신뢰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의 순위까지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정말 인사 원칙에 따라서 검증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에 따라서 검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아마도 우리나라가 정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압축 성장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지금 현재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인사 검증 기준이 그만큼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저희가 좀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합과 탕평 인사라고 하는 이 인사 원칙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요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사람이 가 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원칙이 그대로라고 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을 텐데요. 총무비서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가는 자리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의 최측근, 뭐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정도 총무비서관을 임명을 하면서 사실상 본인과 일면식도 없고 아무 인연이 없는 그냥 공무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정책실장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어떤 그런 기타 주요 국무위원 자리를 본인과 상관없는 뭐 선거를 도와줬건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건 심지어는 다른 캠프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통합과 탕평의 어떤 이런 인사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충분히 인재풀을 넓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이실 것 같으세요? 글쎄 이제 뭐 일단 그 생각은 이제 처음에 뭐 출발할 때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현실적으로 지지층들의 어떤 반발, 또 이런 걸 생각할 수 않을 수도 없고, 또 이제 인사를 쓰다 보면 또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자꾸 쓰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10개를 잘하더라도요, 1개를 못 해버리면 그 인사 전체가 잘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초심을 좀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문 대통령 뭐 기본적인 생각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점점 진행되어 오고 또 오면서 점점 인재풀 자체를 좁게 가져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특히 뭐 야당도 반발하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보면 이제 지금 대법원장 인사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제 왜 어떤 면에서 좀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죠. 사실 이제 전임 대법원장보다 13기나 밑에 있는 분을 임명을 했고 대법관 한 번도 거치지 않는 분을 이제 지명을 했고 또 이분 자체가 이제 그 법원 내에서 어떤 좀 진보 진영을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던 분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인사 같은 경우는 좀 더 탕평적인 인사를 했더라면 사실 인사에 좀 늪에서는 좀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것 자체가 마지막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박 후보자 사퇴를 청와대에서 잘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과를 하면서 한 얘기가 방금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사는 좀 잘 해달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좀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키는 결국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국민의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청와대와 여당에서 거의 뭐 호소가 아니라 읍소하듯이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인권법 학회라든지 뭐 우리법 학회라고 하는 그 소위 사법부 내에서 진보적인 어떤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에 회장을 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을 하지 않았던 행정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냐 이런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 학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과거의 군사정부 시절에 분명히 어떤 그 진보적인 판결을 했던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근로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판결이 필요한 시대상이 필요했다라고 보이고요. 현재에 와서는 그러한 어떤 단체의 성격 자체가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의 어떤 그 학회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의 공부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회에 회장을 했다라고 해서 이 김명수 후보자가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판결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진보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최근에 아니면은 과거에 그 김명수 후보자가 이렇게 판결을 했던 내용을 뭐 국회에서 이게 너무나 진보적이라고 해서 몇 개 판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삼성 에버랜드가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회장을 해고한 것을 놓고 이것을 뭐 부당해고다라고 판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 진보적인 판결로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고법부장으로 재직하던 동안에 정교조를 합법단체로 인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정교조가 사실 이게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지를 하니까 정교조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이 김명수 후보자가 그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지 정교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해주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남자 군무원이 여성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면서 여성의 인권은 어디서나 존중돼야 된다라는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 지금 새 판례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너무나 그냥 상식에 맞춘 판결을 한 것이지 진보적인 판결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진보적인 어떤 판결이나 아니면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근거가 조금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이번만은 또 통과시켜야 된다. 자질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여전히 이번 또한 물러설 수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련 영상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하나의 도덕적 한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의 수호자임을 자임하면서 최고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확인했습니다. 존재감 과시가 아닌 여소야대의 근육 자랑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안 됩니다. 과연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맡아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법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냐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영상에는 지금 국민의당의 발언은 없었습니다만 국민의당도 분위기는 좋지는 않죠.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결과를 예측하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는 일단 통과 쪽에 조금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관 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결됐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장까지 부결될 경우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큰데 역풍에 대한 부담. 그렇죠. 문제는 이제 사실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키를 갖고 있다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야당이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법원이라는 게 대법관들의 임기가 6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탄핵이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이제 임기 내에 이제 임명될 수 있는 그 대법관들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법부의 균형감 이런 것들에 야당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좀 진보적인 측면이 있죠. 예. 더군다나 이 모임의 간사였던 김영현 부장판사가 법무비서관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부가 너무나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적으로 지금 인사를 보면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태도, 즉 그동안 어떤 이 여러 가지 표결 과정에서 보면 지난번 김인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보면 모든 책임을 이제 국민의당한테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추미애 대표의 그 어떤 막말성의 이야기들,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당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키는 결국 이제 임종석 그 실장이 이제 호소를 하긴 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국민의당의 어떤 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가? 근데 추미애 대표는 제가 볼 때 사과할 가능성이 거의 뭐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5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 아마 대법원장 임명되기는 지금 현저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정책 부담들을 왜 민주당이 지고 가려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국민의당에게 키가 있다면 그 키를 마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쥐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인데요. 그 영상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헌법기관을 운운하면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목을 날렸다.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것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다. 실력을 자랑했다. 그러면서 협치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탓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미애 대표는 도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땡깡이니 골목대장질이니 시정 잡배 수준의 망언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형제당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형제입니까? 이 광란에 휘둘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언론은 적폐라 지목을 받을지언정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시려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잊을만 하면 판을 깨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사람을 관종이라고 부릅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미애 대표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럴 생각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김희수 재판관 임명동의가 부결되었을 때 청와대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추미애 대표의 반응을 보게 되면 좀 충분히 이해는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김희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덕적인 흥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이 본인이 내린 판결, 그것도 소수 의견, 소수자나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한 판결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것이 어떤 진보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흠을 잡아서 사실 그것을 부결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 자체가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어떤 이런 반응이라든가 청와대의 격앙된 반응 자체는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전국 자체를 푸는 것은 결국에는 추미애 대표한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을 상대로 좀 큰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과를 하고 결국에는 정부 여당에서 원하는 것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통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풀어간 다음에 민생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 인사와 관련해서 야당과 이렇게 싸우는 모습보다 오히려 여당과 청와대가 이 야당에 대해서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훨씬 더 높은 지지를 좀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땡깡 발언을 했고 또 국민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관종이라는 표현까지 관심종자라는 표현까지 자극적으로 썼습니다. 결국에 추미애 대표의 사과가 있어야지만이 이건 풀어질까요? 그렇죠. 지금 저까지 국면이 왔는데 정말 나올 말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뭔가 추미애 대표의 사과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후퇴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추미애 대표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선택한 사람이 야당들이 반대를 해서 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야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입니다. 여소야대에서 여당 대표의 역할이란 게 저렇게 야당같이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사실 여당 대표 역할이 아니거든요.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김명수 후보자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이에 이어질 그 국회, 정기국회의 법안 통과가 지금 여당에 제시해놓은 게 100개가 넘습니다. 자, 거기에 과연 그러면 여당 혼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걸로 본다라면 추 대표가 자꾸 뭐 언론을 향해서 무슨 자기를 나가라고 하는 걸 적폐라고 그러고 이렇게 소송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돌리실 게 아니고 뭔가 지금 국회에서 여당다운 좀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시는 게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가진 여당 대표로서의 저는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제18호 태풍 탈림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차 북동진하면서 내일은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와 제주 해상,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그 밖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남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특보구역은 더 확대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 최고 100mm 이상, 영남 동해안에는 50에서 100mm, 강원 영동과 격풍 북동 산지, 울릉도와 독도는 30에서 80mm가량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륙지방은 맑고 청명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가 27도, 대구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점차 그치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